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번 대천 일기 첫 번째 강좌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좌입니다. 일기에 나타난 기후와 재해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주에 이제 일기에 대한 거 조금 그 주거 관련해서 지난주에 했었고요. 이번 주는 일기에 나타난 기후, 날씨, 일기가 1960년대에서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주로 이제 그렇게 쓰여진 일기였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농부다, 그죠? 할아버지는 30대, 40대, 50대 나이를 거치면서 이제 농부로 쭉 일기를 쓰셨기 때문에 일기에는 농사를 하면서의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지난주 주거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이 날씨 관련 얘기를 농업을 하는 농부의 입장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날씨를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날씨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알고 싶다. 아니면 뭐 며칠 뒤에 무슨 행사가 있다. 소풍이 있을 때 무슨 중요한 외출할 때 날씨가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며칠 뒤에 그죠? 그런 날씨는 확인하려면 저는 기상청에 들어가거든요. 기상청에 들어가서 날씨를 봅니다. 날씨를 보면 이게 이제 며칠 전 건데요. 뭐 몇 도다, 오늘 어떻다, 그죠? 오늘 쭉 나오죠. 비가 언제 시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예보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그글피 이후까지도 중기 날씨까지 예보를 해줍니다. 그죠? 오늘 날씨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입니까? 빨간 줄 꺼놓은 거. 관측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만덕 이동을 그 지역 검색을 해서 날씨를 봤거든요. 그러면 관측소가 보이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관측소가 나와요. 덕천동이라고 나옵니다. 네, 관측소 위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만덕 이동으로 검색을 했기 때문에 만덕 이동의 날씨 볼 수 있는 관측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주변 날씨를 알려주는 거죠. 예보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간 단위로 날씨가 맑다, 흐리다, 비가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예보들을 쭉 해주죠. 그러면 실제로 이 날씨를 예측하는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현대 얘기입니다. 현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유튜브로 검색을 했는데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 왔어요. 맨 처음에 방법은 관측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덕천동 관측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관측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계산해서 모델링하는, 추측하는 그런 게 들어가겠죠. 모델링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예보를 올려놓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관측,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도 보면 육상에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육상에서 관측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구를 띄워서 고층에서 하늘에서 관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관측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땅, 하늘, 바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겠죠. 기온이 어떤지, 구름 상태가 어떤지, 습도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모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덕천동 관측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관측소들이 이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관측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는 레이더, 그죠? 레이더 영상, 우리 일기에 보면 요 지도 보이죠? 요게 이제 레이더로 찍어 놓은 그 구름 상태 그런 거죠. 레이더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도 활용을 합니다. 천리안 위성 EA-2B호가 이제 발사가 돼가지고 저 하늘 위에서, 그죠? 대기권 거기서 인공위성이 또 우리 한반도, 그죠? 우리 남쪽 모습, 우리나라 모습들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겠죠. 인공위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교류를 한다고 해요. 이웃 나라 데이터로 같이 모아서. 그래서 해외 기상 관측 기관과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슈퍼컴퓨터가 그걸 계산하는데 이렇게
옛날은 굉장히 이 옛날 모습이죠. 이런 관측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델링을 하는 과정들인데 이제 어떻게 그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모델링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렇게 넣고 모델링하는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 조건 수집한 자료는 같지만 어떤 수식을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국에서 사용하는 그 모델링 방법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죠? 남해, 동해, 서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육지보다는 변수가 더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예보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왕왕 생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일기 예측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기후는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그죠? 지금 물론 봄도 좀 짧다 그러죠. 가을도 짧아져서 그러니까 추웠다가 금방 여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름에는 해양성 고기압, 고기압은 보통 맑은 날씨를 의미해요. 고기압 영향으로 남풍이 강하고 또 덥고 좀 습기가 많죠.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풍이 좀 강하고 춥고 건조한 그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날씨다. 그죠? 그러면 부산 기후는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서울로 비교를 해본다고 그러면 서울과 비교했을 때 부산 날씨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다른 지역보다 강수량이 조금 많더라고요. 부산이 바다 앞이라서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강수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특히 그 강수량이 4월에서 9월에 많이 집중이 돼요. 이건 또 우리나라 대부분이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부산이 강수량이 많다는 거, 그리고 역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람, 속도, 풍속도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일기 배경이 되는 1954년부터 우리 1권, 2권 책 있잖아요. 거기 71년까지 있는데 거기 그 시기에 자료들을 제가 이제 그 기상청 들어가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빨간 글씨가 여기 평균 기온이 가장 낮았을 때예요. 1년에 평균이 12.8도. 이게 1956년에 낮았고요. 평균 기온이 높았을 때가 1961년에 1년에 14.8도 높았을 때. 이런 식이고 풍속도 보면 낮았을 때가 3.8, 높았을 때가 이제 시속 5km 정도 될 때. 여기 1963년도. 이런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수량도 한번 봤어요. 일기에 나타난 그 시기 1954년부터 71년 동안 강수량을 보니까 1963년에 2000mm가 넘게 비가 왔어요. 특히 6월에 900mm 이상의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1967년에는 굉장히 작게 왔어요. 1000mm 조금 정도밖에 안 왔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연 강수량이 1000mm 정도밖에 안 오고 여기 63년에는 2000mm 이상 왔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대천마을, 이제 일기의 배경이 되는 대천마을은 저번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고 이제 뒤에 또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낙동강 있죠? 낙동강이 대천마을 쭉 흘러가면 낙동강이 있고 대천천이 있다, 그죠? 그리고 옆에 또 용동천이라고 있어요. 그 마을에는 강, 그 다음에 하천, 그리고 뒤편에는 금정산이 있죠. 높은 산이 있다는 거는 바람이 넘어가다가 높은 산에 부딪히면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산 아래에 있는 지역은 비가 또 특히 많이 오거나 그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끼고 있는 바로 앞 마을은 약간의 바람 피해, 비 피해가 조금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천마을엔 대천천이 흐른다, 그죠? 그래서 마을 이름이 대천이죠. 그 다음에 동쪽에 금정산이 있고, 이제 낙동강이 흐르고. 대천천은 여기 1964년 지도입니다. 64년 지도인데, 여기 이제 이쯤에 금정산이 있겠죠? 대략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금정산이 있을 것이고, 산에서 계곡으로 이제 대천천,
물이 흘러나가겠죠. 흘러나가서 이제 낙동강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작은 물길들 있죠.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물길들 중에 여기가 이제 용동천이에요. 대천 마을 중에 용동이라고 있죠. 용동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용동천이라고 하고, 여기 낙동강이 있는데 여기 기호 표시 있죠. 여기 사람들이 낙동강 그 강옆이잖아요. 강옆에 밭도 만들고 논도 만들어서 농업을 많이 했습니다. 요 60년대 보면 여기 낙동강변 옆에 혹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졌다. 그러면 낙동강 바로 옆에 논이랑 밭에 뭔가를 키우고 있었겠죠. 그러면 강에 홍수가 져서 강물이 넘쳐나는 경우가 있으면 여기 물에 잠기는 경우도 자주 나타났어요. 자, 요건 이제 요즘 최근 지도인데요. 여기 대천천 시작점이 여기예요. 물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서 대천천이 이제 낙동강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명 이동, 대천 마을로 보면요. 여기가 이제 대천 마을이죠. 요 일대가. 위에서부터 여기 화명 수목원, 여기 화명 수목원 있죠. 쭉 내려가서 계곡으로 형성돼서 이제 마을을 거쳐서 낙동강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할아버지가 제공해 주신 사진인데요.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사진이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대천천 모습이고요. 이게 70년대 대천천이에요. 지금은 우리 천변 옆에 콘크리트로 옹벽이 돼 있죠. 하천 옆에. 아니면 큰 돌로 뚝이, 그죠? 옹벽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흙 같은 거, 작은 돌로 하천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돌로 쌓여 있죠. 만약에 이런 경우다 그러면 혹시 위에서 계곡에서 물이 많이 내려올 때 한 번씩 이런 뚝들이 큰 물이 지면 뚝들이 무너지기도 해요. 뚝이 무너져서 뚝 옆에 집도 있죠. 그리고 이쪽 뚝 옆에는 논도 있고 밭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큰 홍수가 치고 큰 물, 태풍 같은 게 올 때는 이렇게 흙이나 돌로 쌓여있던 하천이 벽이 무너지는 거야. 무너져가지고 집이 떠내려간다거나, 그죠? 논밭이 침수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비피해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네, 지금 모습이에요. 옆으로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져 있고, 물길이 있고, 주위에 이제 돌들도 조경해 놓고, 요즘은 하천천 주변에 관리를 참 잘하고 있죠. 이게 이제 금정산 쪽이고요. 이제 대천천에서 여기 이제 낙동강 바라본 쪽. 그 다음에 용동천이라고 있다고 했죠. 용동천도 보면 1970년대는 용동천이 관리가 좀 안 돼 있는 모습이죠. 조그만 개천이에요. 그죠? 여기도 주변 벽들이, 하천뚝 벽들이 조금 약해 보이죠. 여기도 한 번씩 큰 홍수가 나면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모습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여기 재개발하면서 요 길도 새로 용동천 옆에 길도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1970년대 낙동강 쪽으로 바라본 용동천이고요. 여기는 이제 2011년 용동천, 지금 모습. 이게 다 낙동강 방향으로 바라본 거예요. 많이 물길은 거의 그대로지만 그 주변들은 많이 바뀌었죠. 정비가 많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요 하천천 주변으로 이제는 큰 홍수가 져도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날씨, 기후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했는데요. 기후하고 굉장히 밀접이 많은 산업 하면 농업이죠. 기후는 인간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농업이에요. 그래서 농업은 1차 산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날씨, 온도, 습도, 강수, 일조, 바람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날씨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일기에 보면 할아버지가 비가 안 온다, 하늘만 쳐다본다 이렇게 나와요.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할아버지는 농부로서 어떻게 겪어갔을까? 그런 얘기들을 뒤에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여름에는 벼를 하고 그 다음에 벼를 추수하고 나면 그 자리에 주로 이제 밀이나 보리를 심는데 할아버지는 벼 추수하고 나면 그 자리에 이제 보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모작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일기에 보면 목차 부분이 있어요. 프린트물을 넘기면서 보시면 되는데 일기 목차에 보면 농사일기라고 따로 있어요. 1954년부터 62년까지 할아버지는 농사용 일기를 따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순수하게 농업에 관련된 얘기를 쭉 쓰셨고요. 그 다음에 1956년부터 쭉 71년까지는 이제 뭐 농사 얘기도 조금 있지만 어디 그 가족 얘기, 어디 나들이 가신 얘기, 장에 갔다 온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일기가 이제 여기 56년부터 71년 여기 일기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까고 다음 두 번은 다른 선생님이 대천마을 사람들의 여가 생활, 그 다음에 대천마을 거기 여성들은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런 부분을 다음 그 나머지 두 번 시간에는 다른 선생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여기 56년부터 71년 안에 할아버지가 여가 생활을 뭐 했는지 거기 그때 할아버지 부인, 그죠? 할머니가 계셨겠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머니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성들은 시골의 농부의 아내로서 여성들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기의 부분 나타납니다. 자, 할아버지 일기를 보면요. 자, 물론 그림으로 그리진 않으셨지만 한자가 주로 좀 많은데 맑을 청, 그죠? 그 다음에 때때로 담, 여기 있죠. 흐릴 담, 때때로 담. 그 다음 여기는 담, 그 다음에 비우. 이제 한자로 주로 많이 쓰셨고 이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매일 날씨를 기록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음력,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요일, 그리고 날씨를 썼어요, 할아버지는. 그래서 보면 흐릴 담, 맑을 청, 비우, 눈설, 눈이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안개가 꼈다, 안개무,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셨고, 그 다음에 섞어도 썼어요, 한자와 한글을. 맑을 청, 점심때 송나구. 송나구가 뭘까요? 송나구가 뭘까요? 맞아요. 소나기예요, 소나기. 소나기를 사투리로 할아버지가 송나구라고 써놨어요. 청, 그 다음에 흐릴 담, 바람. 또 여기 흐릴 담이죠. 흐릴 담, 부설비, 약간 오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날씨를 항상 기록을 합니다. 부설비가 오다마다 송나구 온다, 옅은 구름, 차차 맑음, 우박도 내린 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매일 일기 첫머리에 날씨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냥 날씨뿐만이 아니라 약간 온다, 조금 온다, 갈방비가 오다가 만다, 상태도, 양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기도 보면 주식, 점심때 송나구 온다. 그 다음에 석식 이후에는 비가 왔다. 그러니까 비가 많다, 작다도 있고 아침에 어땠다, 저녁 때 어땠다. 날씨가 굉장히 할아버지한테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죠. 농부한테는. 그러니까 날씨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바람도 여기 보면 새바람 분다. 새바람이 동풍이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새바람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태풍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바람에 대한 얘기. 요것도 이제 주로 이렇게 날씨를 중요하게 하시는 이유는 농사를 짓기 때문이죠. 여기 이제 실제 일기장을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건데요. 여기 이렇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막 한 거 보여요? 빨간 펜으로. 그리고 여기는 줄을 쫙 꺼서 막 이렇게 빗금을 쳐놨어요. 다 비 왔을 때 그런 표현이에요. 할아버지가 일기에 내용을 막 쓰면서 빨간 볼펜으로 그 비 모양 같은 거 막 바람 불거나 이런 표시들을 실제로 해놓으신 거예요. 요 아래 일기 있죠. 여기 58년 태풍 2호가 왔을 때고 59년 태풍 14호가 왔을 때예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59년에 큰 태풍이 왔어요. 우리나라 전체로. 간밤부터 오기 시작한 비바람은 날이 밝자 차차 심하여 이제 할아버지 이제 제사를 모셨어요. 그날 제사를 모시고 조식을 먹고 사랑에 내려오니 아래각단, 아랫마을이에요. 아래각단은 일대 홍수로서 살림을 이동하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비가 많으니까 지금 피난 가는 거예요. 다 아랫마을 사람들이 이동하는 중이었다. 정오가 넘으니 차차 누그러진 태풍우는 하오에는 그친다. 불악, 마을이죠.
불악을 순회하여 보니, 불악을 한 바퀴 이제 쑥 돌려보니 비참하기 짝이 없다. 재작년의 칠성물, 작년의 대홍수에 못지않은 피해 상태다. 구포 읍내로서는 공창불악의 피해가 제일 크다. 우리 집에도 금년 육두락 제방공사가 흙수고로 돌아갔다. 육두락 제방공사가 뭐냐면 아까 대천천 옆에 그 옹벽 쌓여 있는 거 있죠. 흙이나 돌로 쌓여 있는 그게 그 옆에 할아버지 논이 있어요. 육두락이라고 하는 논이 있는데 논 옆에 이제 하천 뚝을 쌓아놨는데 이 비바람에 그 비에 그 육두락 하천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보수한다고 보수했는데 이 태풍 그 비바람에 무너져 버려서 공사를 했는데 헛수고로 돌아갔다. 일전 태풍 9호는 중부지방에 다대한 피해를 입었더니 이번 14호는 남부지방에 일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 얘기를 쭉 보면 할아버지는 그 농사 일기 뒤편에 보면 그해 쌀 수확에 대한 얘기를 써요. 이게 1957년에 팔두락, 이거는 이제 그 논에 벼가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할아버지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두락에는 8두 정도의 벼가 수확이 된다는 얘기예요. 팔두락에는 뭐 얼마가 수확이 되고 막 논마다 써놨죠. 제일 밑에는 뭐라고 항상 기록을 하냐면 여름철에 장마지고 물 담고, 그러니까 침수됐다는 뜻이죠. 물 담고 가물고 침수도 되고 가뭄도 왔고 또 우박도 왔네요. 57년에는 큰 재해가 많이 나서 수확이 안 좋다 하고 이제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확, 그 벼 수확을 이렇게 써놓고 왜 수확이 작년보다 작은가 하는 거는 할아버지가 또 분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게 날씨죠, 원인이. 자, 매년 수확량을 기록하면서 날씨를 언급하고 있어요. 근래에 드문 한발, 한발은 여기 심한 가뭄을 한발이라고 하거든요. 가뭄이 들어서 1960년 가을에는 그렇게 있고요. 추수 때 비가 와서, 그러니까 아까 수확량 아래쪽에 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도묘, 모내기 할 때 물에 잠겨버렸어요.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어요. 봄비가 잦아서, 봄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항상 적당히 와야 되죠.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정도로 적당히 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비가 작게 와서 가물어도 문제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이 물에 잠겨 침수돼도 문제인 거죠. 여기 보면 금음에 근래에 드문 한재가 들었다. 여기 보면 한재, 계속 가뭄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수확량이 어떻게 됐다 하고 그런 얘기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보여줬었는데 이제 농사 과정이 이제 겨울 지나서 논에 물이 없으면 이제 말라 있죠. 그럼 먼저 물을 대고 이제 소가 논을 한번 갈아요. 농갈기를 합니다. 농갈기를 하고 모판에 이렇게 모를 심어가지고 자라게 만든 다음에 물기가 계속 있죠.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농부가 그러니까 봄에 시작할 때는 여기 모내기를 하죠. 물 있는 데서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김매기. 안에 보면 잡초들이 자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벼 사이사이에 잡초들을 제거해주는 김매기 활동을 또 합니다. 이때까지도 계속 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벼가 자라려면, 식물이 자라려면 땅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계속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추수할 때 한번 보세요. 논 상태가. 추수할 때 농 상태는 말라있죠. 그죠? 사람이 들어가거나 지금은 기계가 들어가요. 기계가 들어가면 바퀴에 물이 있으면 잘 힘들겠죠. 그러니까 추수 때 정도 되면 논에 물을 빼요. 그리고 논을 말려요. 추수 때쯤 되면. 그래서 마른 상태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 물 대서 모내기하고 자라는 동안에는 물이 적당히 필요해요. 그리고 추수 때는 비가 안 오거나 그래야 좋은 거죠. 일기가 그래요. 근데 이 날씨가 사람 뜻대로 안 되죠. 자, 여기 보면 비가 와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사진에서 본 모내기 하기 전에 논을 간다거나 모내기 할 때는 비가 와도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봄에
6월, 7월 이때 모내기를 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비가 와도 그때는 일을 해야 돼요. 비가 오는데 풀무지한다, 농 갈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래쪽에도 보면 팔두랑 모판을 가족끼리 심으면서 이제 모내기를 한다는 얘기죠. 비를 맞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비 올 때. 여기도 보면 비를 맞으면서 모내기 하는 거를 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서 모내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김매기나 벼베기 이런 뒤로 넘어오면 이제 비가 와서 일을 할 수 없기도 해요. 그 논매기를 하는데 비가 와서 이제 더 조금밖에 못했다. 여기도 보면 고구마 그 싹을 심으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했다. 밭은 빗물이 밭은 논은 계속 물이 있어야 되지만 밭은 물이 없죠. 밭에 고구마를 심는데 비가 오니까 밭이 질컥질컥 하겠죠. 고구마 싹을 심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는 또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벼베기 할 때, 제가 아까 추수할 때쯤 되면 논이 말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가 올 때 추수를 하면 벼가 축축해지겠죠. 그때는 차라리 자연 상태 논에서 비 맞고 마른 다음에 추수를 하는 게 나아요. 굳이 젖은 거를 벼베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벼베기 할 때는 또 비가 오면 안 좋습니다. 비가 와서 일을 못하면 농부들은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요? 비가 와서 일을 못할 때 어디 여행을 가거나 떠날 수 없겠죠. 비가 그치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잠깐씩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죠. 뭐 쉬기도 물론 하겠지만, 낮잠을 자다가 또 새끼 꾼다. 저 앞 시간에 새끼는 주로 누구 방에서 꿨어요? 무슨 방에서 주로 새끼를 껐죠? 여기도 보면 낮잠을 자다가 새끼 꾼다. 그 다음에 새끼 꾸다가 작은 집에 가서 할아버지 집이 그러니까 여기 파평윤씨가 모여 살았다고 했잖아요.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작은 집에 가서 신문을 본다. 62년도 보니까 이제 신문을, 할아버지는 신문을 아직 안 봐요. 그래서 작은 집에 가서 이제 신문 보고 비 오니까 일 못하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무시래기 엮고 가축 돌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꼼짝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다. 아무것도 못하고 비가 너무, 여기 이제 태풍 영향이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차라리 지금은 비 오면 집에서 뭐 재밌는 거라도 할 수 있죠. 지금은 그죠?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 농부는 항상 비가 오나 안 오나 대기하고 있다가 비가 그치면 뭘 해야 되고 비 맞으면서 할 때도 있고 그죠? 지금은 이제 비를, 여기 보면 정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틀어박혀 있다. 이렇게 깝깝한 표현을 하신 거죠. 너무 지금 본인의 상태가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비가 와서 놀고, 그다음에 놀기도 한다, 그죠? 책도 보고 낮잠도 자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조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때는 할아버지 비 오니까 막 포기하고 이발하러 가셨어요. 이발도 하시고 책도 보고 낮잠도 자고, 낮잠을 한숨 잔다, 그죠? 아예 이제 이럴 때는 좀 쉬시는 거죠.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 뭔가 농사 일을 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내리면 할아버지는 어쩌겠어요? 비가 지루하기 짝이 없다. 여기 보면 하늘, 제가 아까 너무 그 비가 많이 오거나 가물면 진짜 하늘만 쳐다보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무정한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짓는다. 진절이 나는 비가, 이제 이 비는 지금 계속 오는 장마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절이 난다고 하시죠. 곤란하다, 자꾸 와서. 태풍 헬레노 네습, 태풍 헬렌이 왔어요, 그죠? 그래갖고 수년 이내 태풍에 시달리다가 이제 태풍이라고 하니 몸서리가 난다, 진절이 난다, 무섭다, 공포증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 9월이면 벼가 한참 익어서 이제 10월 되면 추수하잖아요. 9월은 한창 익을 때예요. 익으려면 햇빛이 많이 나야 좋겠죠. 그래야 벼가 튼튼하게 잘 여물 거 아니에요, 단단하게, 그죠? 근데 진절이 나고 공포증이 날 정도로 9월 달에 비가 많이 오면 벼가 잘 햇빛을 못 보니까 못 자라겠죠. 그러니까 이때 농부는 그럼 쌀 농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할아버지는 진절이 났다가 공포증이 날 정도로 이제 민감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죠. 여기도 보면 연도가
61년 10월 26일부터 28일이에요. 이제 이때는 추수할 때죠. 추수할 때인데 부지런히 비가 온다. 농사에 너무 비가 자주 오니까 썩어버리겠다. 그죠? 벼가 이제 너무 물을 많이 먹고, 그죠? 팅팅 불어서 이제 썩는 거죠. 명년 농사는 실패로 돌아가겠다. 이 보면 오전에는 할 일 없어서 낮잠을 잤어요. 근데 오후에는 우라가 나서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계속 비가 오니까. 우라가 나서 집에 못 있어. 이웃집에 놀러 갔건만 시원치 않다. 좀 해소를 해보려고 이웃집에 가봤는데 역시 깝깝해. 그죠? 계속 비가 오니까. 석식에는 죽을 끓여 먹는다. 이제는 생활을 쫄아서 생활이 쪼드라들어서 검소하게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쌀 농사가 오늘 요번 농사는 망할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쌀은 농사를 지어서 본인이 드시기도 하지만 장에 내다 팔아서 돈으로 받거나 다른 물건을 살 수도 있잖아. 농부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쌀이 벼가 썩어갈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검소하게 살아야겠다. 돈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기만 좋으면 몸은 힘들어도 추수 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계속 비가 오니까 재미가 없고 기운도 안 난다. 이제 여기 27일이에요. 나락에는 물에 잠겨서 싹이 터진다. 푹푹 썩거나 아니면 벼에서 물이 많으니까 벼에서 싹이 나는 정도예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알겠죠? 근데 28일 보세요. 맑을 청. 드디어 28일은 날씨가 맑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맑은 일기가 되었다. 비에 썩는 벼를 디비고 말르느라 모두들 야단이다. 그러니까 햇빛이 나니까 빨리 편편하게 펴서 벼를 말려야겠죠. 그죠? 썩어가는 벼를 빨리 말려야 되니까 하천 제방에 전부 그 길가에 제방 뚝가에 뚝 위에 참 벼들을 말린다고 난리다. 그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비가 굉장히 계속 오다가 이제 맑은 날씨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 일기에 또 열심히 쓰셨어요. 오랜만에 일기가 좋아지니 내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다. 좋은 일기가 여간 반갑지 않다. 기분이 상쾌하다. 즐거운 한호 소리가 절로 난다. 비가 계속 며칠을 오다가 이제 맑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기분도 막 좋은 거죠. 나락도 햇빛, 따뜻한 햇빛에 잘 있겠다. 그죠? 9월 달에 그렇게 일기를 쓰셨어요. 이렇게 이제 비가 안 와도 문제고 비가 많이 와도 문제죠. 비가 이제 안 와도 문제. 가뭄의 피해. 밭이 너무 말라가지고 갈기가 힘들어. 너무 말라가지고. 그 다음에 일기가 가물어서 아까 모내기 할 때 모판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기, 날씨가 가물어서 모판이 마른다고 난리다.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할 텐데 비가 안 와서 지금 논에 모내기를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가뭄이에요. 특히 이제 처음에 그 논 갈고, 그죠? 물대서 논 갈고 모내기 할 때 비가 물이 꼭 있어야 되죠. 모내기에 모짜리에 물이 없다. 가물어 논이 더러 마른다. 지금 7월이면 8월이면 항상 한참 계속 물을 대야 될 때예요. 그죠? 논에. 그러니까 가뭄이니까 다 타버린다. 마른다.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20일에 한 발, 20일 동안 지금 계속 가물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탄식하고 또 무정한 하나님 하면서 이제 또 합니다. 무정한 하나님. 농민들은 베베 타들어져 가는 곡식에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고 마음을 졸이며 몸도 타들어간다. 이제 심해요. 이제 여기 10월 달에 계속 비가 오니까 욕설이 나온다. 그러니까 농부의 감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렇게 쓰셨겠어요. 여기 보면 태풍은 간 곳이 없고 높고 높은 창공은 밉살스럽기만 하다. 비를 기다리는데 날씨 좋으니까 이제 밉살스럽다. 사람 마음도 마른다. 원망스럽다. 이제 가뭄이 또 이래요. 또 가뭄 후에 이제 비가 왔어요. 그럼 또 굉장히 즐겁겠죠. 기쁘겠죠. 청춘 남녀들의 정든 님 기다린다.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할아버지 굉장히 좀 문학적이죠. 가뭄 다음에 비가 온 거를 청춘 남녀들이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그런 마음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왔어요. 비가. 그죠? 사람도 춤을 추며
오공 만물이 춤을 출 것이다. 기뻐서 춤추고 싶다. 가뭄 이후에 그 비를 감노수라고 해요. 달다 이슬, 그죠? 아주 달달한 물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벼한테는 감노수가 되겠죠. 반가운 비가 오니 고맙다. 제가 밑줄 꺼놨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보세요. 밑줄에. 오늘 비가 오니 정말 반가워서 돈육, 뭔지 아시겠죠? 돈육. 너무 기분 좋아서 돼지고기를 사오신 거예요. 이날 너무 기분 좋아서 돼지고기를 사와서 아침에 일찍 이제 사와서 조식상에 장식한다. 너무 기분 좋아서 한턱 쏘신 거죠. 가뭄 이후에 얼마나 비를 기다렸는데, 그죠? 비가 왔으니까 할아버지 너무 기뻐서 야, 오늘 돼지고기 파티 한번 하자 하고 이제 아침상부터 아침 먹는데 돼지고기를 이제 파티를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감노수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할아버지가 비 온 이후에 가뭄 이후에 감노수다. 만냥짜리 아니 억만냥짜리 비다. 만물이 기쁨에 넘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거는 모내기 할 때다, 그죠? 모내기 할 때 비가 와서 가물어서 모내기를 못했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소가 필요하죠, 그죠? 소야 사람이야 하면서 바쁘기 한량 없다. 이건 바빠도 기쁘겠죠, 그죠? 가뭄 이후에 이렇게 비가 와서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힘들어도 고단해도 정말 비를 기뻐하면서 모내기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60년대 71년까지 그 일기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주로 날씨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날 아침에 그냥 하늘만 봅니까? 여기는 뭐로 알았을까요? 날씨 정보를? 할아버지 아까 작은 집에 가서 뭐 보고 왔어요? 작은 집에 가서, 작은 댁에 가서? 그죠? 신문에 보면 예보가 있죠. 60년대 초반까지는 신문을 봅니다. 작은 댁에 가거나 이제 신문 있는 데 가서 날씨를 좀 봐요. 그 신문에 예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60년대 초반 이후가 되면 할아버지가 이제 라디오가 생겨요. 아직 TV 없어요. 할아버지 TV는 70년대 중반 이후에 TV를 사시거든요. TV 사고 금방 또 칼라 TV를 사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칼라 TV는 빨리 사셨는데 TV 자체는 70년대 들어가야 나와요. 중반 이후로. 그러니까 신문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일기 예보를 듣습니다. 일기에 이제 써 있어요. 신문에는 태풍이 대만을 거쳐 중국을 들어가서 다시 중부 조선을 들어올 듯하다. 신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 거겠죠. 그 다음에 신문을 보니 자기를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였다고 한다. 이 예보가 아니라 이제 그 기상이 굉장히 기온이 낮았다는 이런 기사를 본 거겠죠. 신문에는 4월 말까지 비가 없다고 한다. 지금 3월 25일인데 모내기 준비하고 농 갈기 해야 되는데 4월 말까지 비가 없다고 한다.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신문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라디오가 등장해요. 60년대 조금 들어가면 이제 라디오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요 라디오는 요 갈로는 제가 썼어요. 갈로는 제가 썼는데 일기 방송에는 명일, 내일이에요. 내일의 일기는 흐렸다. 한때 비가 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이제 뉴스 끝나고 그러죠. 뉴스 끝나고 이제 뒷부분에 내일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일은 어떻고 중부지방 어떻고 남부지방 어떻고 얘기를 했겠죠. 일기가 이제 한때 비가 온다고 한다. 간밤 라디오 방송에 밤늦게 비가 내린다고 하더니 자고 나니 일기만 좋다. 일기예보 틀렸다, 그죠? 라디오 일기예보는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온다고 하더니 그만 날씨가 좋아진다. 원망스럽다. 이제 비를 기다리는데 예보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그죠? 예보가 안 맞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비가 온다는 말이 없더니 비가 왔어요. 그죠? 이건 또 반대로 또 역시 예보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라디오로 그런 정보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보면 태풍 정보 같은 것도 라디오를 통해서 듣습니다. 태풍이 오면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태풍이 이제 강한 태풍이 오면 재난 방송도 하고 막 그러죠. 라디오에서 이제 태풍이 북상한다 하고 이제 라디오에는 여기 보면 축대가 하천벽이에요. 축대가 무너지고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고 하면서 여기 아마 이제 5월 달에 큰 좀 비가 왔었나 봅니다.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여기 보면 라디오 뉴스에서 태풍 북상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태풍이나 아주 기온이 낮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듣고 있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일기예보, 뭐 기상이변 같은 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외에는 어떻게 날씨를 예측하고 날씨 문제에 대응했을까요? 자, 그 부분입니다. 이제 속신과 이제 기후인데요. 속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속담 알죠? 속담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속신이라고 하면 과학적인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에서 전승되는 관습, 신앙, 속담, 격언 이런 걸 속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민간 속신, 민속 지식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도 이제 속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 농담 비슷하게 속담을 하죠. 속담 얘기를 하죠. 보면 예부터 농경 사회였던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후를 중시해서 기후와 관련된 속신이 많아요. 보면 제가 그래서 기후 속신이라고 적어놨는데 기상현상과 농업과의 복합적인 연관 속에서 형성되고 전승이 이어져 온 거죠. 전승된 농민의 지식을 이제 기후 속신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날씨를 보고 원래 풍년이겠네, 흉년이겠네, 비가 오겠네, 날씨가 맑겠네 이런 다양한 예측들을 합니다. 기상현상을 보고 그런 게 이제 속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좀 해봤더니요. 제가 빨간 줄 끄는 거 한번 보세요. 벚꽃이 일찍 피면 풍년. 가을 안개에 풍년 든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 풍년이 든다. 동짓날이 추워야 풍년 든다. 이런 게 이제 날씨와 관련된 속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날씨와 관련된 속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빨간 줄은 제가 이제 풍년 얘기했어요. 쭉 한번 21번까지 수르륵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외에 풍년과 관련된 속담이 더 있어요. 뭘까 한번 보세요. 읽어보면서 알 수 있겠어요? 풍년과 관련된 속신이 더 있어요. 뭘까요? 빨간 줄 외에 더 있어요. 요 3번. 봄비는 쌀비다. 모내기 할 때 비가 오면 좋죠? 많이 말고. 비가 오면 좋으니까 이거는 쌀 많이 난 수확이 되는 쌀비다 해서 3번이 풍년을 뜻하는 거예요. 봄비는 쌀비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12번? 12번은 아니에요. 지금 풍년과 관련된 걸 찾는데 바로 또 4번이에요. 봄비가 많이 오면 아낙네 손이 커진다죠. 역시 봄비가 많이 오니까 아까 3번이랑 똑같아요. 봄에 비가 자주 오면 모내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쌀 수확이 많아서 쌀비라고 표현하고 쌀이 많아지니까 아낙네 손이 커지는 거죠. 씀씀이가. 왜냐하면 이제 부자잖아. 그죠? 그래서 3번, 4번 역시 풍년과 관련된 속신이에요. 참 다양하죠. 제가 이제 풍년에 대한 거 썼는데 그 외에 날씨 얘기도 있죠. 아까 12번 가을무 꽁지가 길면 겨울이 춥다. 그죠? 농작물을 보고 날씨 예측을 해요. 자, 그림도 같이 갖고 왔습니다. 가을무 꽁지가 길면 겨울이 춥다. 이건 뭐냐면 무가 그 밭작물이 추우면 따뜻한 땅속으로 자꾸 뿌리를 더 파고 들어가요. 추울수록 땅속은 조금 더 따뜻하니까. 그래서 무 꽁지가 이게 길면 춥다는 거예요. 추워서 본능적으로 무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날씨 얘기예요. 가을 묵꽁지가 길면 아이고 올겨울 춥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짓날이 추워야 풍년 든다. 이 말은 뭐냐면 요것도 이제 풍년 얘기긴 하다. 그죠? 풍년 얘기다. 그죠? 동짓날 추우면 여기 안 좋은 해충들 있죠. 이 병충해 일으키는 해충들이 추우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추워야 이런 벌레들이 죽기 때문에
동짓날이 추워야 그 다음 해에 벌레들이 많이 죽어버리면 밭작물, 농작물에 피해가 덜 가겠죠. 그래서 동짓날 추우면 해충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다음에 풍년 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속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농업과 기후 촉진해가지고 제가 이제 일기를 중심으로 또 살펴볼 건데 풍흉, 풍년, 흉년을 예측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날씨, 맑다, 비가 온다 이런 날씨를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주술 및 기타인데 좀 종교적 의례 같은 그런 행위까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농업과 관련된 기후 속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추석에 비가 오니 명년 보리 농사가 실패하겠다. 명년은 이제 다음 해, 내년이에요. 추석.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름이 맑고 좋아서 명년 보리는 풍작이 되겠다고들 하신다. 추석은 맑으면 좋고 설날은 굳으면 좋다고 하는 옛말과 같이 오늘은 반가운 눈이 내리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속신이죠. 전해 내려오는 속담. 설은 질어야 좋고 보름은 밝아야 좋다. 설은 질다.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질다. 그 다음 보름은 그 추석, 한가위, 대보름 말이에요. 보름이라고 하는 건 추석. 추석은 밝아야 좋다. 대부분 요럴 경우에 다음 해는 어떻더라 하는 게 이전 옛날 농부들의 경험으로 전해지는 거죠. 설에 눈이 내리거나 추석에 환한 달이 뜨면 풍년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설에 눈이 오면 눈이 농작물을 밭작물 같은 걸 덮어서 동해를 예방하고 그러니까 어는 거죠. 동해. 어는 거를 예방하고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설에 눈이 오면 좋은 거예요. 눈은 비잖아, 그죠?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추석에 한가위다, 그죠? 둥근 보름달이 들면 풍년이 들고 비가 내리면 다음에 보리 농사에 좋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추석에 비가 오면 추석이 보통 9월, 10월 이쯤 되잖아요. 그때 비가 오면 제가 안 좋다고 했죠. 그죠? 9월, 10월에 막 그 벼가 연글 때 비가 오면 안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석에 비가 오면 벼 이삭이 여무는 것이 늦어지고 그게 여물어진 게 늦어지면 추수도 늦어지죠. 그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추수가 늦어진다는 말은 그 다음에 제가 벼 베고 나서 뭐 심는다 그랬어요? 이모작 할 때 벼 베고 나면 그죠? 네. 보리 심는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벼 이삭이 여무는 게 늦어지면 추수도 늦어지고 추수가 늦어지면 보리 심는 시기도 늦어지죠. 그러니까 줄줄줄 다 밀려버려요. 제대로 날짜에 맞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석에 비가 오면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처서에 비가 오면 천리에 천석을 감한다는 말이 있건만 했는데 역시 비슷합니다. 처서는 8월 중순 이후예요. 그래서 처서에 비가 오면 역시 안 좋죠. 이때는 벼도 이제 꽃이 있다고 했죠. 벼꽃이 피고 꽃에 수정이 돼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게 벼잖아요. 그럴 때 비가 오면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처서에 비가 오면 벼꽃에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쭉정이가 많이 생기고 흉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서 무렵에 비가 내리면 단지 곡식이 준다. 단지 이제 쌀독. 그래서 요거도 보면 아까 추석 얘기나 처서 얘기는 사람들의 경험이죠. 그죠? 경험으로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더라 하는 농부들끼리 옛날 농부들의 이어져 내려오는 속담입니다. 그 다음에 날씨 예측이에요. 날씨 예측은 보면 자연현상, 그러니까 노을 진다, 무지개, 바람, 안개 낀다. 이렇게 자연현상을 보고 날씨를 예측해요. 이게 이제 한자로 관천만기라고 하는데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전망하는 것, 예측하는 그런 관천만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보는 게 있고요. 세시풍속이나 절기, 음력, 그걸 통해서 날씨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아까는 풍년, 흉년을 예측하는 거고 요번은 자연현상이나 세시풍속 같은 걸로 이제 날씨를 예측해요. 자, 멋있게 저녁 노을이 꼈어요. 저녁 노을이 끼면 어떨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녁 노을이 끼면 다음날 날씨는
그냥 느낌상 어때요? 어? 비가 온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제 날씨를 예측하는 건데, 비가 올 듯하여 걱정이더니 저녁 노을이 붉으니 명일 일기가 좋을 듯하다. 그죠? 찍었는데. 저녁 노을이 나타나면 날씨가 맑아져요. 다음날. 자, 그거 과학적으로 합니다. 노을은 아까 붉은색이죠. 그죠? 노을 낀다 하면 붉은색이죠. 해 주변으로 구름 착 사이에 붉게 끼면 참 아름답죠. 노을은 파장이 긴 그 빛의 파장 중에 붉은색이 산란되지 않아서 하늘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자연 광선 중에 파장이 짧은 푸른색 있죠. 푸른색은 그 파장이 짧기 때문에 쉽게 산란이 돼 버리는데, 파장이 긴 붉은색은 공기가 습할 경우에는 산란이 되어 버려요. 산란은 퍼져서 안 보인다는 의미예요. 습하지 않은 공기, 대기압, 고기압, 습하지 않은 공기가 있을 때는 산란되지 않고 파장이 긴 붉은 빛은 보여요. 그러니까 붉은 빛이 보인다는 뜻은 습하지 않은 고기압이 있다. 그래서 맑은 날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주로 받아요. 중국에서 바람이 오죠. 그래서 황사나 뭐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위치상 중국 쪽에서 보는 편서풍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서쪽의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다음 날 날씨가 좋아집니다. 저녁 노을이 생기면, 그죠? 붉은 빛이 보인다는 거는 습하지 않은 고기압이 있다는 뜻이고, 그게 다음 날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쪽으로는 날씨가 맑아진답니다. 이게 옛날 농부들은 경험적으로 했어요. 그 저녁에 노을이 지니까 다음날 날씨가 맑다 하더라. 이게 이제 전성 계속 이어져 왔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이 아래 내용처럼. 붉은색이 보인다는 거는 고기압이 있을 때, 습한 공기일 때 붉은색이 보인다. 습한 공기가 아닐 때죠.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날씨가 맑아진다. 자, 요거는 옛날 농부들이 전해진 얘기긴 하지만 요 얘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얘기입니다. 자, 이거 무지개. 멀리 이렇게 무지개가 보이죠? 자, 무지개는 아침에 무지개가 보이나 저녁에 무지개가 보이나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 했는데, 자, 이번엔 또 어떨 것 같아요? 아침에 무지개가 보이면 비가 올까요? 찍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서쪽 하늘에 무지개가 서더니 오늘은 비가 온다. 아침 무지개는 비, 저녁 무지개는 맑음. 자, 이것도 역시 할아버지가 58년에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걸 어디서 들으셨겠어요? 58년에? 이것도 역시 농부들은 경험적으로 전해온 얘기예요. 근데 증명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속신, 속담이 과학적인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했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냥 뭐 이렇게 옛날 얘기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여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무지개는 수증기나 물방울이 햇빛에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무지개가 7가지 색으로 싹 보이잖아, 그죠? 항상 태양의 반대쪽에 나타나요, 무지개는. 태양의 반대쪽에. 그래서 무지개는, 아침 무지개는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이 어디 있어요? 동쪽. 그럼 무지개는 어디 뜰까요? 반대니까 무지개는 반대편에 뜬댔죠. 태양의 반대. 그러니까 아침 무지개는 서쪽에 떠요. 저녁은 태양이 서쪽에 가 있겠죠. 저녁 무지개는 동쪽에 뜹니다. 그러니까 태양하고 반대편에 무지개가 뜨는데요. 무지개가 있는 쪽은 수증기나 물방울이 많다, 습하다는 의미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아침 무지개가 서쪽에 뜨면 물방울이, 우리가 편서풍이 분다 그랬죠. 아침 무지개가 서쪽에 있다. 그럼 서쪽에 습한 공기가 있죠. 그러면 이 서쪽이,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이제 동쪽으로 가겠죠. 물방울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제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아침 무지개가 서쪽에 나타나면 그 물방울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이동해요. 습한 공기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비가 올 확률이 높아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아침 무지개가 뜨면
서쪽에 뜨는 거니까 이제 동쪽으로 바람의 영향으로 이동해서 습하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이 높다. 저녁 무지개가 보인다는 것은 이제 다음 날 맑은 징조다. 요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안개. 요즘은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잘 모를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안개가 자욱이 꼈어요. 그럼 날씨가 어떨까요? 비가 올까 맑을까? 맑아요. 오. 요거는 이제 3번은 북풍이 부니 비가 오지 않나 하고 은근히 기대가 된다. 요거는 이제 증명은 안 된 건데 여름에 북풍이 불면 이제 비가 오는 경우가 많았대요. 이건 과학적인 증명은 아니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농부들이 전해오는 얘기죠. 여름에 북풍이 불면 대체적으로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은근히 기대된다 이렇게 하면 경험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요거는 증명된 건 아니지만 여름에 북풍이 불면 여름에 북쪽에서 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비가 많이 왔어요. 이제 3번은 요렇고 이제 4번 안개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더니 오래간만에 일기가 좋아진다. 맞았습니다. 그죠? 네. 아침 안개가 짙으면 맑을 징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끼는 안개 대부분이 그 이동성 고기압의 중심부에서 나타나는 농도가 짙은 복사 안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개만 그치면 날씨가 맑아진대요. 그러니까 아침 안개는 맑을 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안개가 낀다 이렇게 되면 대체로 그날은 일기가 좋아지는데 오늘은 종일 흐리다. 이제 이것도 안 맞는 경우가 100%는 아니니 그죠? 예측이 맞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안 맞았다 그죠? 대체적으로 아침 안개가 짙으면 그날은 맑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바람. 새바람도 불고 하건만은 비가 언제 올까? 새바람은 동풍이에요. 그러니까 동풍이란 말은 동쪽에서 불어와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온난전선, 저기압이에요. 좀 비 올 확률이 높은 거죠. 온난전선 앞에서 주로 동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동풍이 분다는 거는 온난전선이 따라오죠. 온난전선이 따라오니까 온난전선은 저기압 습한 공기라 그랬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옵니다. 확률적으로. 자, 동풍이 새바람이에요. 그럼 서풍은 뭘까요? 우리말로? 이거 잘 모르나요? 네. 서풍은 한이바람이라고 불러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한이. 한이라는 달려라 한이 하는 만화도 있었는데, 네. 그 한이. 서풍은 한이바람이라고 부르고, 남풍은 여러분 마파람의 개눈감추듯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남풍은 마파람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마파람. 그 다음 북풍은 된바람, 높바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 표현이에요. 이제 제가 새바람이 있길래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한자말이죠. 동풍, 서풍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말. 이제 날씨 속신들을 쭉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등산 관련한 거기서 그 기후 속담을 올려놨더라고요. 보면 맨 밑에 보세요. 아침 무지개는 비, 저녁 무지개는 맑을 징조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거 밥그릇에 밥풀이 붙으면 맑고 잘 떨어지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습기랑 관련된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 아마 여기 등산교실에 이렇게 날씨 속담을 써놓은 거 보면 이제 산에 갔을 때, 그죠? 등산할 때 날씨를 보면서,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 그죠? 속신들을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날씨 속신이고요. 여기도 있어요. 아침 노을은 비, 저녁 노을은 맑을 징조다. 가루눈이 내리면 추워진다. 이렇게 있죠. 우리 부산은 눈이 자주 안 와서 잘 모르는데, 눈사람으로 잘 뭉쳐지는 한방눈이 있고요. 그냥 쌀가루처럼, 쌀 갈아놓은 것처럼 푸석푸석한 눈이 있어요. 그게 가루눈인데, 가루눈이 내리면 추워요. 근데 눈사람 잘 뭉쳐지는 한방눈이 내리면 날씨는 포근해요. 요거는 이제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위에 눈 내릴 때 그 대기권의 온도에 따라서 가루눈이 되기도 하고 한방눈이 되기도 하거든요. 한방눈은 눈이 와도 그날은 포근하다는 거예요. 가루눈은 추워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세시풍속, 절기, 음력 이런 걸로 이제 또 날씨를 예측하는데, 음력 7월 장마는 9월 와도 장마가 지고 만다고 하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음력 7월 장마, 음력 7월이니까 한 8월, 9월 이렇게 되겠죠. 음력 7월 장마는 구워서 해도 한다. 없으면 꾼다는 건 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음력 7월 장마는 꼭 온다는 말이에요. 구워서도 온다. 없을 때는 다른 데서 빌려가 온다는 뜻일 정도로 7월 장마는 꼭 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경험적이죠. 우리나라가 아까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에는 밑에서 장마도 오고 저기 남태평양 쪽에서 태풍도 올라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그 속신이 만들어진 거죠. 음력 7월 장마는 반드시 온다. 구워도 온다. 표현을 반드시 온다 표현 안 하고 구워도 온다. 여름에 이제 우리나라 기후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그때 상황을 제가 보니까 오츠크의 기단, 뭐 대륙성 기단, 북태평양 고기압 이런 것들이 만나면 여기 구름에 전선이 생겨요. 한대전선이라 부르기도 하고 정체전선, 장마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름에 이제 특히 이때 이제 장마가 우리 지잖아, 그죠? 장마가 빠르면 7월, 좀 늦으면 8월도 오기도 하고 이후에 태풍이 오죠. 그러니까 요런 그 기단들, 고기압 이런 거 사이에서 구름들이 모여서 이렇게 전선이 형성돼서 장마전선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세시풍속 절기 음력으로 이제 날씨를 예측하는 두 번째예요. 210일 태풍인가 2, 3일간 바람이 세차게 분다. 이 보면 210일 태풍,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춘으로부터 210일 되는 날 태풍이 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210일 태풍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입춘으로부터. 입춘이 보통 한 2월 4일 정도 돼요. 거기서부터 210일을 따져보면 9월 초순경. 그러면 우리나라 기후상 9월 초순이면 태풍이 잦죠. 이것도 역시 경험적으로 우리나라 기후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농부들이 농부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속신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부산은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지리적 그 특수성 때문에 8월 말에서 9월 초순경에 태풍 많은 피해를 봤죠. 그러니까 이 남쪽 지역에 사는 농부들한테는 210일 태풍 하면 입춘으로부터 210일 후에 태풍이 자주 오더라. 부산 기후는 그렇다. 이런 의미로 이제 210일 태풍 이런 얘기를 쓰셨습니다. 여기 보면 간밤부터 비도 오고 바람도 분다. 210일 바람인가. 그죠? 요 시기에 그러면 이제 요걸 딱 생각하시는 거죠. 210일 비바람도 지났는가 싶고, 그죠? 8월 말, 9월 초에 농부들은 이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요 시기 되면 69년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네요. 따신 일기가 오늘부터 추워진다. 1월 30일인데 아마 입춘이 가까이 왔으니 입춘댐을 하려고 그러는가. 그 다음 4번은 소한. 금년 겨울은 이제까지 따시더니 이제 소한댐을 하는가. 오늘은 상당히 춥다. 여기 세시풍속, 그러니까 절기죠, 그죠? 입춘, 소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소한 추위는 꾸어다 해도 한다. 입춘 추위는 꼬다 해도 한다. 아까 꼬다가 제가 빌려서라도 한다 그랬죠. 반드시 한다. 소한 추위, 입춘 추위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때 늦추위, 꽃샘 추위다 이런 얘기하죠. 그겁니다. 그래서 소한 대한 지나면 얼어 죽을 사람 없다고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춥다. 바람이 불고 춥다. 소한댐을 하려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입춘, 소한 이 시기에 이제 꽃샘 추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기후 특징상 이때쯤 되면 한번 반짝 추위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입춘이 지나면 땅 속에서 더욱 짐이 난다는 말이 있어. 감자를 팠더니 한 3간 가량이 썩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입춘쯤 되면 이제 따뜻해지죠. 따뜻해지면서 땅 속에 더욱 김이 올라온다. 이제 따뜻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이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 입춘 소한 때 꽃샘 추위는 한번 반짝 있다. 그런 거죠. 바로 앞에 얘기는. 입춘, 오늘부터 봄이 오는가 일기가 따뜻하다. 내일이 입춘이라고 그러는가 일기가 따뜻하다. 보통은 이제 입춘쯤 되면 따뜻한데 꽃샘 추위는 한번 반짝 있다. 꼬다 해도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6번에 보면 음력 10월 20일은 손사공 얼어 죽은 날씨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정말인가? 자길 하오부터 추워진다. 이게 이제 11월 16일 일기인데요. 여기 보면 해마다 음력 10월 20일경 날씨가 춥고 바람이 세차질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음력 20일을 손돌날, 이때의 추위를 손돌추위 이렇게 불러요. 10월 20일은 손사공이 억울하게 죽은 날인데 할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새벽은 영하 5도로서 춥다. 음력으로서는 이름 있는 날이다. 음력 10월 20일인 거예요. 10월 20일 손사공 얼어 죽은 날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얼어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 얘기가 있어요. 음력 10월 20일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손사공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세시풍속 사전에 검색해보면 나와요. 이제 손돌목, 여기 손돌목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지명. 바다인데요. 통진과 강하 사이 바다가 좁아진 곳으로 물살이 빠르고 소용돌이가 치는 곳을 손돌목이라고 불러요. 손돌은 사람 이름이에요. 손돌. 이름을 따서 이렇게 소용돌이가 바다에 심하게 치는 곳을 손돌목이라고 부르는데 손사공, 사공은 배에 노젓는 사람이 사공이죠. 손사공의 이름은 손돌이고 고려 때 어느 왕이 배를 타고 난을 피난을 간 거예요. 배 타고 지금 피난을 가는데 이 손돌이 사공이었어요. 손돌이라는 뱃사공이 이곳에서 바람이 크게 일자 여기 손돌목이라고 하는 여기 있죠. 여기 바람이 크게 일자 잠시 다른 데로 피해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왕한테. 근데 왕이 이 사람이 왜 똑바로 안 가고 어디 딴 데로 피해가자 하지? 이거 나쁜 놈이구나 하고 죽여버렸어요. 손사공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나는 길목 있죠. 바람이 크게 이는 그 지나가는 길목이 그때 거기서 이제 손돌 사공이 죽은 거죠. 왕한테 나쁜 놈인가 하고 의심받아 죽었으니까 손사공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자기는 정말 거기 바람이 심하고 그 바다 소용돌이가 심해서 피해가자고 했는데 왕은 오해를 하고 죽였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손돌의 넋이 바람과 추위를 몰고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음력 10월 20일은 손사공 억울하게 죽은 날이죠.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그게 잘못 전해져서 얼어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그때쯤 되면 이 손사공이 억울해서 바람도 많이 불고 춥다. 그래서 음력 10월 20일은 손사공 억울하게 죽은 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 제시풍속 사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비가 너무너무 안 와요. 가뭄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면 이제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비가 안 와.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는 제가 아까 그 풍년 예측하거나 그 다음에 날씨 자연현상으로 예측하거나 주술 및 기타 종교 의례가 있다고 했죠. 뭘까요? 종교 의례 관련됐어요. 비가 너무너무 안 와. 막 빌고 싶어요. 에? 그렇죠. 맞아. 오, 기우제를 안 해요. 비가 너무너무 안 올 때는 정말 하늘에 빕니다. 기우제 들어봤을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알고 있네요. 동리에서 무제를 지낸다. 이제 기우제 지낸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보리쌀을 조금씩 걷어내서 장을 봐와요. 그 기우제 지내려면 뭔가 돼지머리 같은 거, 떡 같은 거 음식을 넣고 하겠죠. 그래서 집집마다 보리쌀을 걷어요. 이 비는 너무너무 내가 비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농촌 마을, 대천 마을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다 농촌이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비가 안 오면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부도 다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보리쌀을 다 걷어요. 조금씩. 걷어서 그걸로 돈으로 바꿔서 제사 지낼 물품들을 장만해서 산봉에 올라가서 불을 놓고 제사를 지낸다. 이때가 60년 8월 26일이에요. 여기 보면 60년 8월 20일 날 비가 오지 않아 노는 바싹바싹 말라서 반두락은 다 타버리고 일두락도 반이나 타버렸다. 다 지금 말라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벼들이 마르고 있어요. 8월 20일이면 한참 비가 와서 그 벼들이 자랄 시기죠. 8월 달이면. 근데 너무 지금
다 타버렸다고 그랬잖아. 말라가고 있으니까 이 8월 20일 날 이렇게 되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8월 26일 날 자, 보리쌀 다 걷어서 산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기우제를 지냈고요. 26일 날 이렇게 했죠. 뭐 당장 비가 안 오겠죠. 그래서 8월 28일 날 또 장터를 옮기면 비가 온다는 전설에서, 그러니까 속담이겠죠. 장터를 옮기면 비가 온다는 전설에서 구포시장 5일장 있다 그랬죠. 구포시장도 하천 제방우에다 옮기본다. 여기 보면 장터를 옮기면 비가 온다는 또 속신이 있어요. 그래서 산 봉이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우제도 지내고 구포장도 하천, 그것도 또 하천 쪽으로 장터로 옮겨봤어요. 구포시장은 그냥 마을에 읍에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하천 제방 쪽으로 장터도 옮겨봤어요. 그럼 비가 온다는 얘기들이 속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8월 20일 날 너무 비가 안 오는 상태였고 26일 날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기우제 지내고 그 다음에 28일 날 연달아서 장터도 옮겨봅니다. 비가 안 와. 너무너무 힘들죠. 저수지 같은 물관리시설이 부족한 전통 농촌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의 기우제를 통해서 하늘에 빌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죠? 가뭄을 극복하고자 했던 할아버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문제였다 그랬죠. 실제로 할아버지 동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농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의 나라는 똑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곳은 우리나라 말고도 많겠죠. 근데 비가 안 올 때는 다 다른 나라도 이런 경우는 기우제를 지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산기우제라고 해서 명산이 있는 곳은 산 꼭대기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게 실제로 이 대천마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냈어요. 그 다음에 사시기우제라고 해서 강변장 내보이기. 아까 장터를 옮기면 비가 온다 해서 그런 속신이 있다고 했죠. 이거 장이 열리는 장터를 임시로 다른 곳, 주로 이제 강변, 물 가까운 쪽으로 장터를 옮기면 비가 온다 하는, 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장터 옮기는 것도 일종의 기우제예요. 그렇게 해서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했죠. 아까 할아버지 마을에서도. 자, 아까 8월 26일, 8월 28일 장터까지 옮겼어요. 드디어 9월 3일 약 2개월 만에 반가운 비가 간밤부터 내리니 이렇게 됐어요.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까 26일 날 산에 가서 했고 28일 날 장터로 옮겼는데 28일 날 그러면 며칠 지났죠? 9월 3일 날 드디어 비가 왔어요.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산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고 장터를 옮기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것도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해요. 제가 이제 신문을 검색해 보니까 2014년, 2017년 여기 보면 여기 위치상 산 꼭대기 같죠? 여기 주위에 나무들 이렇게 산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 산 꼭대기에서 기우제 지내는 모습. 여기도 보면 여기도 기우제 지내고 있죠. 여기 아마 제가 포항인 걸로 기억나는데 기우제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청송군에서 가뭄 해소를 위한 비를 바라며 천변에 5일장인 거랑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장터를 옮기는 기우제를 여기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기우제 지냈던 거를 비가 안 올 때는 역시나 지금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뭐 인공비가 실험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인간이 일부러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도 아까 산 정상에서 기우제를 지낸다거나 장터를 옮기는 이런 행위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비는 떡비라고 하더니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봄비는 봄에 비 오면 쌀비, 그죠? 봄에 비 오면 좋다고 했죠? 봄에 비 올 때는 쌀비, 열심히 일하는 비예요. 여름비는 여름에는 비가 오면 벼들이 잘 자라겠죠? 별로 할 게 없어요, 그죠? 여름에는 쉬어도 돼요. 잠비, 비가 오면 쉬어요. 가을에는 추수 다 끝나고 나서 추수 끝난 가을비예요. 떡비예요. 그러면 새로 벼, 찹쌀도 있고 하겠죠. 떡에 먹는 거예요. 추수 다 끝나고 가을비가 오면. 그래서 가을비는 떡비.
겨울은 이제 또 쉬는 거다, 그죠? 술 먹으면서 쉰다.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올 때 봄에는 일하는 비, 여름에 비 오면 쉬고, 가을 추수 끝나고 비가 오면 떡 해 먹고 쉬고, 겨울에는 술 먹고 쉬고, 비가 올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10월 18일 날 일기 보면 어머니는 가을 찰떡을 해서 먹으면서 가을비 내리는 것을 바라본다 이렇게 나오죠. 비가 와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핵곡식으로 떡을 해서 먹고 쉬는 그런 거. 그러니까 비가 와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시기도 있고 봄처럼, 그죠? 그 다음에 일을 쉬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타나는 시기별 비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7년 대한에도 하루만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대한은 중국에 있었던 아주 큰 가뭄이에요. 아주 이 옛날 얘기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얘기도 알고 있는 거죠. 7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고 해요. 중국에서. 7년 큰 가뭄에도 비야 하루만 참아라.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막 7년 동안 가뭄이지만 비야 한 번 더 참아라. 왜냐? 우리 추수해야 돼. 시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오랜 가뭄이지만 추수를 해야 되니까 앞에 가물었지만 비야 하루만 더 늦게 오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표현하는 게 7년 대안에도 하루만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물었지만 추수 시기에는 비가 안 오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야 하루만 참아라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지금 기후 속신했어요, 그죠? 우리 기후 속신하면서 농사의 풍흉에 대한 거였습니다. 농사 풍흉은 그다지 이제 과학적이지는 않았어요. 과학적이지는 않았지만 농부들이 오랜 관찰과 경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속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날씨에 대한 건 어땠어요? 자연 현상으로 관찰한 것들은 과학적인 게 좀 있었죠. 우리 앞에 한 거 뭐 생각나요? 자연 현상 중에 속신. 무지개, 그죠? 무지개 있었고, 안개도 있었고, 노을도 있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얘기였죠. 아까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과학 지식이에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 특성에 따라서 또 경험적으로 체득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시풍속, 아까 입춘댐, 소안댐에서 꽃샘추위 얘기도 했었고, 손사공 억울하게 죽은 날, 그런 얘기도 했었죠. 시기별로 음력 10월 20일경 그런 얘기를 했으면서 해마다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장마나 태풍, 한파, 아까 꽃샘추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전에 내려오니까 그걸 듣고 꽃샘추위도 반짝 입춘 때, 소환 때 있으니까 겨울옷 아직 잘 챙겨 입어야겠네. 그런 거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10일 태풍 온다 그랬어요. 이때쯤 태풍이 오겠네? 단도리를 잘 해야겠네? 그죠? 미리 대비를 잘 해야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적이진 않지만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왔던 농민들의 경험이 담겨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주술이었죠. 언어적 전성, 그러니까 속담으로 말로 전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관습적이나 아까 주술, 기우제 지내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의례 행위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아까 기우제인 경우는 할아버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전 속신들과 달리 이 속신은 마을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아까 기우제 지낼 때 집집마다 뭘 걷었다고 했어요? 집집마다 조금씩 걷어서 그걸 제사 음식만 샀다고 했잖아요. 그죠? 뭐였어요? 보리쌀. 그죠? 집집마다 쌀은 너무 비싸잖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싼 게 이제 보리쌀이니까 당시에는 쌀밥 많이 먹을 때가 아니고 보리밥을 많이 먹을 때니까 보리쌀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보리쌀 아까 걷어가지고 제사 용품만 샀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공동된 신앙이자 믿음이에요. 기우제 지내는 것들은. 그래서 아까 특히 이제 기우제는 가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이나 지역 전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이를 함께 극복하고자 옛날에도 할아버지 60년대 시기에도 기우제를 지냈고 지금 2010년대 와서도 비가 너무 안 올 때는 지금도 기우제를 지내고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농업과 기후 속신을 같이 살펴보면 이제 오늘 주제가 일기에 나타난 그 날씨, 그죠? 재해 이런 거잖아요.
오랜 경험과 관찰로 이루어진 그 다양한 속신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걸 이어져 왔어요. 농부들은. 그래서 기후 환경을 예측하고 농사일을 미리 대비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단도리를 한다고 했죠. 예방. 그죠? 그리고 또 아까 기후제 같은 경우는 공동체를 마을 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단결시켜서 가뭄과 같은 피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후 촉진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